자, 슬라이드 페이지 넘버 보면은 agenda manipulation 여기 그리고 다음 거.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세 교수님 책 13장 보면은 폐쇄위원회, 개방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 이제 이 내용의 우리가 이 내용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제 그건데 이거를 이제 멀티 스테이지 프로세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제외 일단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그 법안이 위원회에서 이제 토론이 될 거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안을 하나 국회에 제출을 하면은 국회에서 과연 이제 투표로 또는 수정이 가해지려면 가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개방위원회 룰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세컨드 스테이지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제외를 했으니까 맨 처음에 위원회에서 법안 발의, 그 다음에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최종적인 투표. 이 개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원안을 무시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closed rule 폐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법안이 위원회에서 발의가 됐다 그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 거냐 아니면은 법안을 무시하고 원래대로 할 거냐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전체 우리가 political spectrum 만약에 국회의원의 political 성향이 정치적인 성향이 0부터 1까지 uniformly distribute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명, 소수만 이제 위원회에 속할 거기 때문에 국회 전체 median bliss point랑 그 다음에 커미티 멤버들의 median bliss point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 전체 median bliss point는 M. 그래서 그 median부터 전체 0부터 1까지 이제 uniformly distribute 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median bliss point 가장 가운데 포인트죠. 그 다음에 위원 멤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median bliss point는 C요. 그 다음에 현재 법안은 지금 S로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해서 S. 근데 우리가 얘기할 거는 S가 C보다 작은 이 상태를 좀 얘기하는 거죠. 즉 이 말은 현재 법안이 S로 상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약간 현재 법안보다 좀 우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커뮤니티 룰에서 맨 처음에 폐쇄위원회에서 과연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법안이 발의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디엄 보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증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베스트 레스폰스를 이제 생각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클로즈드 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그거를 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원래 위원회들이 레코멘데이션 한 대로 상정할 거냐? 그러니까 채택할 거냐? 상정된 법안을 채택할 거냐? 아니면은 그러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거절 또는 승인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눴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S는 현재 법안은 위원들이 제의한 법안보다 작은 걸로. 자, 그럼 이제 M의 위치에 따라서 M은 뭐였냐면은 전체 의회 위원들의 이제 미디엄 블리스 포인트요. 그 M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M이 제일 큰 상태.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멀티 스테이지 게임이거든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제 위원회들이 어떠한 위원들이 어떠한 법안을 이제 상정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국회로 이게 넘어간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최종 채택될 건지 안 될지 그걸 결정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더 있죠.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으니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너에서 상원 의원들이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한 다음에 법안을 통과할지 결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의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끝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들이 과연 어떠한 법안을 상정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지금 M이 S랑 C보다 크다는 거는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의 프레퍼런스는 0부터 1까지 포함되는 이런 policy에서, 이런 policy 스페이스에서 의원들의 그 프레퍼런스는, 우리가 봤던 담봉 선호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회에서 미디엄 보터의 그 페이어 펑션, 유틸리티 펑션은요, 이 M을 중심으로 이렇게 담봉 선호 조건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건 뭐냐? M이 그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그 policy요. M이 제일 지금 현재 법안이 S에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제의한 법안이 C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S보단 C를 더 좋아하겠죠. 왜냐면 자기의 그 블리스 포인트 M을 중심으로 C가 더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위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법안, 최종적으로 상정된 법안 C를 만약에 발의를 하면은 상정을 하면은 C가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커미티 멤버들의 커미티의 recommended proposal C, 그렇죠? 왜냐면은 위원회들이 좋아하는 그런 policy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그 중에 median bliss point가 뭐였냐면 C였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위 투표자 정리에 따라서 블리스 포인트가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되는지 상관없이 항상 그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법안이 채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게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기 팔리아먼트 레벨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하냐면은 C를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죠. 그리고 이 C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채택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법안을 그걸 이제 디클라인 한 다음에 결국 S로 돌아갈 거냐 그건데 S보다는 C가 더 좋죠. 그래서 C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어답티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M이 제일 작은 케이스죠. 그러면 이때는 멀면 멀수록 싫어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선호를 생각해 보면 중위 투표자 입장에서 S랑 C 둘 중에 이제 S를 더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비록 C라는 되게 우파적인 성향의 어떤 법안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회에서 이제 거절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걸 이미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커미티 멤버들은 어차피 C 이거 발의해봤자 어차피 거절되고 결국 S로 돌아갈 건데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커미티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C를 recommend 하지만은요. 근데 이거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 못하는 it's not passed through the house. 의회를 통과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죠. C를 여전히 recommend 하지만 커미티는요. 그게 결국에는 하우스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까지 이제 쉽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법안과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 사이에 미디엄 블리스 포인트가 있는 거죠. M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역시 나눠줘야 되는데 왜냐?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이제 S는 지금 여기 하나 딱 박아 놓고요. 지금 C가 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이 M보다 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S가 M에 더 가깝냐, C가 M에 더 가깝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그 판별이 되게 쉬웠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threshold X star of X라고 주어진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전체 의회에서 S랑 indifferent한 의회의 중위 투표자가 중위 딱 가운데에 있는 국회의원이 현재 법안과 그 다음에 이 X스타를 정확하게 indifferent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이 요 X스타랑 M 사이에 있으면은 C1처럼요.
요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 C가 M에 좀 더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서 C가 통과가 되죠. 그래서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C가 M과 요 정의된 X 스타 오브 S랑 요 사이에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C가 recommend 되고 그 C는 통과되죠. 반면에 C가 만약에 X 스타 오브 S보다 더 크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C2 이 인터벌에 있다. 요 인터벌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S랑 비교해서 C가 더 멀리 있죠. M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결국 S가 채택이 돼요. 그럼 이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좋아하는 건 C인데요. C인데요. 그런데 이 S는 결국 국회에서 통과될 거는 X 또는 요 X 스타. 만약 위원회에서 C를 X 스타 오브 S라고 법안을 상정해서 제출을 하면은 국회에서는 이 둘 다 indifferent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대로 약간 좀 그거 호의를 베풀어서 이 X 스타 오브 X가 결국에 채택된다는 걸 가정을 하면은 둘 다 indifferent 하지만 결국에는 X 스타 오브 S를 채택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위원회에서는 S는 너무 멀죠. 자기가 좋아하는 위원회의 미디엄 블리스 포인트랑 비교해서 S는 너무 멀어요. 그것 비해서 X 스타 오브 S는 그나마 좀 가깝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X 스타 오브 S를 상정한 다음에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자,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쇄위원회에서 이제 이뤄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개방위원회는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 개방위원회는 이제 결국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국회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어떠한 법안을 상정한다 해도 국회에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법안이 수정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통과될 거냐? 국회의 미디엄 블리스 포인트 M이 이제 통과가 된다는 걸 위원회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는 C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M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줬는데요. 제일 첫 번째 케이스. 국회에서 좋아하는 게 S랑 C 사이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C를 recommend 하지만 결국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되겠죠. 수정이 가해져서 결국 M이 통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은 결국 C를 recommend 하긴 하겠지만 그게 결국에 국회에서 M으로 수정돼서 이제 법안이 채택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이 S 제일 작은 케이스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M이 제일 작은 케이스인데 현재 법안은 지금 S로 주어져 있고 위원회에서 결국 제일 상정할 법안은 C인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왜냐면 우리가 원래 법안이 개정되거나 또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는 그 과정은 일단 누군가가 법안을 발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제 하나의 스텝으로 이제 했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법안이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검토 후에 그게 국회에 제출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건데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위원회에서 법안 자체의 어떠한 그 의기를, 법안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그 퀘스천을,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 자체를 발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현재 법안이 M에 더 가깝죠. 결국 국회는, 이 M을 만약에 어떠한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이 오픈룰에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법안, 결국 M이 채택이 될 건데 위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M보다는 S가 낫죠. 그러니까 이
이 경우에는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회 커미티는 어떠한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아요. 스폰서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아이디어는 뭐냐? 현재 MSC 상황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자기네들이 위원회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C인데, 그렇죠? 위원회에서 통과될 건 C인데 국회에서 결국 통과될 건 M. 근데 현재 상태는 지금 S. 그러니까 현재 상태 S를 국회에서 만약에 법안을 발의하면은 결국 개정돼서 M이 실현될 건데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그런 게 실현될까 미리 예상해 줄 수가 있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상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마지막 케이스는 아까 전처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가 제일 아래에 있고 제일 낮은 0 쪽에 가깝고 C가 가운데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법안 M이 미디엄 블리스 포인트가 제일 큰 케이스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국 통과되는 그 상정되는 그 법안이 이 C를 중심으로 S가 더 가깝냐 또는 M이 더 가깝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의 미디엄 보터가 좋아하는 포인트 C를 중심으로 S랑 정확하게 indifferent한 점을 Y 스타 오브 S로 잡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는 그 법안이 그 M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래서 만약에 M이 C랑 Y 스타 오브 S 사이에 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법안을 상정한다? 그러면은 M이 실현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 M을 중심으로 C랑 S랑 비교해 봤을 때 C가 더 가까운 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결국 국회에서 개정되는 그 법안 M이 통과되는 게 위원회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법안을 발의를 해요. C를 발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통과되는 거는 M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죠. 반면에 M이 Y 스타 오브 S보다 더 크다. 이럴 경우에는요. M이 Y 스타 오브 S보다 더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더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M2 같은 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될 텐데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C랑 이제 S랑 원안과 새로운 그 국회에서 통과될 M을 비교해 봤을 때 M이 더 멀리 있죠. C보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아요. 상정하지 않아서 결국에 S가 채택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상정 안 하거나 또는 Y 스타 오브 S를 상정할 수도 있나? 근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 M이 돼서 결국 안 하겠죠. 이럴 때는 성장을 안 하는 게 best response겠네. 커미티는 never sponsors bill.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SC M이 Y 스타 S보다 더 크다. 그럴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안에서 결국 원한 S대로 가는 게 S가 C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아요. 여기서 이제 그 책에 하나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S랑 C랑 제일 마지막 케이스 생각해 보면은요. Y 스타 오브 S랑 그 다음에 M 이렇게 있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국회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S랑 C를 생각해 보면은요.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법안과 현재 법안을 생각해 보면은 C가 M에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너무 좌파 쪽으로 지금 좌측으로 현재 법안이 지금 그 현재 법안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나마 약간이나마 개정을 하길 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어떠한 개정을 안 하는데 이 오픈룰에서는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이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개정이 더 좋긴 하지만 이러한 개정조차가 안 되는. 그래서 현재 법안에 그냥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건 딱히 뭔가 재미있는 인투이션이 없는 것 같네. 이게 잠깐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위원회한테 약간이나마 개정을 해주면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C 이거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는 그 말을 믿지가 않죠. 그 말에는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개방위원회에서는 결국에는 수정이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안을 C로 상정을 해 놓으면은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우측으로 법안이 수정돼서 우파 쪽으로 수정돼서 통과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안 자체를 이렇게 상정 안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할 얘기가 다 끝났나?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 만든 다음에 한 가지 했던 작업이 이 룰에 따라서 어떠한 법안이 결국 위원회로부터 상정이 되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봤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뭔가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거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 기억이 나면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이 각각의 케이스별로 비교를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책에는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런 거는 얘기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질문 있을까요? 슬라이드에서 질문. 그쵸. 그쵸. 법안을 상정하면은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M이 채택이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S랑 M을 비교해 봤을 때 M은 너무 오른쪽, 너무 더 떨어져 있어요. S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원한 대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음. 그렇죠. 원안이 더 좋아요.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마지막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게 왜냐면 국회에서 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M을 중심으로 하죠. 국회에서 뭘 좋아하고 위원회에서 뭘 좋아하느냐 이걸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는 M을 중심으로, 위원회는 C를 중심으로 봐야죠. 근데 국회는 위원회가 상정할 법안 C랑 S를 비교해 봤을 때 S가 M에 더 가깝기 때문에 S를 더 좋아해요. 그거를 위원회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 자체를 상정 안 하는. 왜냐 법안을 상정하면은 법안을 개정할 기회를 주는 건데 국회한테. 그럴 경우에는 M에다가 박아버리는데 M과 S를 비교해 봤을 때 위원회 입장에서는 S 현재 원안이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C랑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법안 자체를 상정 안 하게 돼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로그인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 챕터는 뭐냐면은 14장인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정치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한 몇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onflict에 대한 해결 방법이요. 책에 나와 있는 거는 bargaining과 arbitration. 그래서 협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협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몇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이 bargaining은 프로토콜에 따라서 과연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 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양당이냐 아니면은 여러 정치인들이냐 즉 양자 간의 협상이냐 bilateral 또는 모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multilateral bargaining이냐 bargaining의 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몇 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conflict가 왜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서로 간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 간의 conflicting preference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모든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어랑 셀러 간의 어떤 분쟁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노사 그러니까는 그 레이버 유니언과 그 다음에 회사 이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임금 그런 협상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갈 수도 있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안을 갖고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은 결국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 프레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거고 이 컨플릭트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우리가 bargaining 프로토콜을 설정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협상에는 누가 과연 인볼브 돼 있어야 되냐 둘만 인볼브 돼 있어야 되냐 아니면 여러 명이 인볼브 돼 있어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국 bargaining을 통해서 어떤 어그리먼트가 하나 유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현실에서 되게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중재 제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떠한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가 이제 챕터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알아보면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어떤 협상 프로세스가 이제 어떻게 political conflict를 이제 해결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게임 티어리를 기반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ultimatum 게임 또는 ultimatum bargaining 게임 그 김영석 교수님 책에는 최후 협상 뭐 아무튼 최후 통첩 협상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제일 간단한 우리가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 bargaining 룰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분쟁이 왜 발생했냐 생각해보면은 1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즉 여기서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example에서는 employer 이 어떠한 그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간에 회사에 어떤 순이익 1이 생겼는데 그거를 과연 둘 간에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하죠. 각자는 자기가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챙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컨플릭트가 발생했을 때 이 최후 통첩 협상에서는 한 명의 첫 번째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플레이어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사용자, 즉 회사인데요. 회사가 이제 제안을 먼저 해요. 파일을 이렇게 나누자. 딱 한 번 제안을 하고 그거를 다른 플레이어가 과연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거부할 경우에는 이 순이익은 날라가요. 1이라는 돈은 날라가서 둘 다 0이라는 페이오프를 안게 되고 만약에 제한된 오퍼를 수락할 경우에는 그 제한대로 파이가 이제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돈이 x랑 1-x로 이렇게 분배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x는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 첫 번째 플레이어가 1이라는 파이를 과연 어떻게 분배할 건지 그 나누는 그 제한을 이제 represent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보가 퍼펙트하죠. 사용자가 어떠한 제안을 노동조합한테 제시하느냐. 그 제시된 오퍼를 본 다음에 노동조합은 수락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ackward induction을 통해서 이 게임의 subgame perfect equilibrium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수락할 건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수락할 건지 거부할 건지 생각해보면은 거부할 경우에 노동조합의 페이오프는 제로죠. 사용자뿐만 아니고 자신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수락했을 경우에는 1-x거든요. 그러니까 x가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 1-x는 그러면 항상 0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언제 같냐? x가 1일 때만 정확히 같죠.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수락하는 게 무조건 dominant strategy예요. x가 1일 때에는 수락하냐 거부하느냐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페이오프는 제로가 되는데요. 이렇게 indifferent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수락한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동조합은 항상 어떠한 제안이 들어오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하고 첫 번째 회사는 플레이어 1은 어떠한 제안을 하느냐? 주어진 그 이익 1 중에 자기가 모든 걸 다 먹겠죠. 자, 그래서 이 게임의 유일한 subgame perfect equilibrium은 첫 번째 제안하는 사람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고 두 번째 그 사람은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결국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고 우리가 만약에 내시 균형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시 균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내시 균형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엑스타 이 threshold보다 만약에 낮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그래서 1-x 잠깐만요. 1-x가 자기한테 제한된 이 오퍼가 x스타보다 낮다. 이런 거는 좀 되게 unfair하네. 그래서 리젝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1-x가 x스타보다 클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만 accept을 한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이러한 전략을 갖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best response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맞춰줄 수밖에 없죠. x스타. 그래서 x를 1-x스타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요만큼 자기 회사가 먹고 그 다음에 x스타는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러한 걸 제한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거 내시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경우에 첫 번째 플레이어는 어떻게 제한을 하냐? 1-x다 자기가 1-x다만큼 먹고 노동조합한테 x다만큼 주고 그러면 노동조합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냐? 주어진 그 제한이 자기한테 x다만큼 promise 돼 있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eject하고 그럴 경우에만 accept하고 이거는 서로 간의 best response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내시 균형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왜 SP가 아니냐? 이게 노동조합의 이 전략이요. 한 번 거절하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엑스타가 나 0.5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한된 그 베네핏이 0.4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면은 자기의 페이오프는 결국 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이 없는 그 노동조합의 전략이 신빙성이 없는 위협이 돼요.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0.3을 제한하든 0.2를 제한하든 0.00001을 제한하든 결국에 노동조합이 그걸 거부하면은요 페이오프가 제로라는 거. 그래서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용자는 자기가 모든 파일을 먹고 노동조합한테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래서 1,0 이거를 제한하는 게 유일한 SP가 돼요. 이거 좀 익숙한가요? 이거 내쉬 균형과 SP의 차이점. 우리가 왜 그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SP를 생각해야 되는지 내쉬 균형은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위협을 기반으로 한 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게임이 진행되면은 그거대로 그 전략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새로운 솔루션 컨셉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게임의 그 유일한 SP는 1,0이거든요. 그 제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먹어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문제를 푸는 건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 사람들과 그 클래스메이트들과 숙제를 어떻게 분담할까 거기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는 이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성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협상할까 생각해보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협상해봤겠죠.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되게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아이고 결혼하면은요 더욱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아이고 와이프가 저한테 거의 학점이 20학점짜리인데요. 뭐 아무튼 뭐냐 그게 이제 되게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협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협상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협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도 사러 가서 이제 사야 돼서 그러니까 집을 이제 알아봐야죠. 전세를 알아보든 아파트를 사러 가든 그러면 이제 그 매수자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안 나타나죠. 이제 그 부동산하고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돼. 가격을 이제 그 흥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내가 협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얼마만큼의 다른 옵션이 있는지 나 굳이 그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다른 더 좋은 데 있는데 여기가 만약 가격 이렇게 깎아주면 내가 들어갈 거 한번 생각해 봐 줄 수 있어. 그런 거요. 협상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이제 진짜 흥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옛날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집을 구하기 힘든 시점에 그때 전세 계약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파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이 미리 그걸 캐치를 해서 미리 이제 그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거 최소 전세 5억 정도는 받아내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 봤을 때 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력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플레이어 2는 아무런 협상력이 없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제한된 거를 그거를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협상력이 결국에 1이라는 파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둘 간에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거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1의 bargaining 파워는 이때 제일 세죠. 자기가 딱 한 번 제안을 하고 그거대로 이제 수락할 건지 거절될 건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 게임을 살짝 변형해서 우리가 다음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경제학에서 홀더 프로블럼이라고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게임이 진행되기 전에 플레이어 2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파이 사이즈가 둘 간에 나눌 파이 사이즈가 1이었지만 딱 고정돼 있지만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이 파이 사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어 2가
P2가 먼저 움직이는데요. 그 investment를 많이 할 수도 그래서 I를 H로 잡을 수도 또는 investment를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vestment를 만약에 적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pie 사이즈가 낮고 그 다음에 investment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pie 사이즈가 1에서 2로 증가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때 사용자가 제한하는 거는 X랑 자기가 이 중에 얼만큼 먹고 나머지를 얼만큼 노동조합한테 제시할 건지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거를 본 다음에 수락할 건지 거부할 건지 그래서 수락할 경우에는 사용자 firm은 X만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2-X인데 여기서는 사이즈를 늘릴 만큼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cost를 뭘로 뒀지? C라고 놓네. 그래서 2-X-C만큼 거부한다 그럴 경우에는 0 C. 왜냐? 이 C는 이미 벌써 투자를 했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sunk cost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투자를 할 경우에 C만큼은 항상 빠진다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균형에서 과연 플레이어 2는 첫 번째 자기가 제일 처음 디시전 노드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용자는 사이즈가 이제 2로 늘어났네. 자기가 모든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2,0 제한해요. 2,0. 그러면은 이제 노동조합은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2,0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수락하든 거절하든 페이오프가 C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수락하든 거절하든 무조건 C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아무거나 수락한다고 하면은 페이오프가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가 투자할 경우에 페이오프는 C예요. 반면에 투자를 안 했을 경우 그래서 파이 사이즈가 그대로 1로 갔을 경우 이때도 사용자는 결국에 1,0을 제한할 거고 이럴 때는 페이오프가 0 또는 0 수락하든 말든 그래서 만약에 수락한다 그럴 경우에 페이오프는 제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아이고 플레이어 2는 제일 처음에 투자를 안 하겠죠. 즉 자기가 투자를 해서 파이 사이즈를 1에서 2로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서플러스가 1에서 2, 1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발생하는 커스트가 C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보다는 작아요. 서플러스는 1만큼 증가하는데 발생되는 커스트는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efficiency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플레이어 2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죠. 투자를 하면서 발생되는 서플러스가 그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자, 이거를 왜 홀드업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냐면요. 홀드업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강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탈.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전체 파이 사이즈를 1에서 2로 증가시켰는데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투자할 인센티브를 자기가 이제 그 플레이어가 이제 어떠한 그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으려면은 1에서 2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C만큼의 나의 커스트가 들어갔다. 그럼 적어도 C 플러스 알파 그 정도의 베네핏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투자할 인센티브가 생기죠. 하지만 그 투자한 모든 베네핏을 플레이어 1이 전부 다 강탈해 가버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플레이어 2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되게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여력도 있고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에 내가 어차피 투자를 해봤자 이걸 모두 다 뺏길 것 같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베네핏도 못 챙길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케이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꾸 부동산 얘기하는데 그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세입자한테
잠깐 2년 정도 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좀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집을 좀 개조를 하자, 리모델링을 좀 하자.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3천만 원. 그러면은 전세금 한 5천만 원 더 올려받을까? 그런데 전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깨끗한 집에서 사는 거 더 좋아하니까 둘 다 좋아지는 방향이 있는데 그 이제 처음에 그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5천만 원 3천만 원은 비용으로 기본 비용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더 그 전세금을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과연 내가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 이렇게 전세 시장이 안 좋은데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결혼도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결혼 전에 돈을 모아야지, 투자를 해야지. 딱 했는데, 만약 보니까 열심히 통장에 돈을 모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통장 내놓으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투자한 거 다 이제 내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투자할 인센티브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죠. 돈을 모은 그런 어떤 모티브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hold the problem. 이거는 되게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hold the problem은 책에 안 나와 있는 건데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이 얼티메이텀 게임은요, 리터처에서 되게 간단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연구한 그 페이퍼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이 간단한 게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또 뭐가 있지 하면은 이 게임의 prediction, theory가 발생하는 prediction은 협상력이 있는 플레이어 1이 전부 다 베네핏을 가져간다는 건데 과연 실제 그럴까? 그래서 실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가 이론에서 예측하는 거라 차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론이 예측하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이기심이죠. self-interest. 결국에 이 self-interest라는 모티브 때문에 내가 bargaining 파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주어진 파일을 협상력을 이용해서 전부 다 가져가려는 그게 바로 예측인데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토탈 베네핏 중에서 30-40% 정도는 남겨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60-70% 가져가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응답자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20% 주어진 토탈에서 20% 이하는 이 오퍼는 결국 unfair하다. 그래서 내가 이 제안을 만약에 디클라인 했을 경우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보다 낮은 오퍼는 받아들이지조차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리젝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30-40%는 남겨두냐? 여기에 관해서 또 스터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좀 되게 어떤 fairness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정한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몇 % 이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할 경우에 결국 얘가 거부함으로써 둘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그래서 이거는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30-40% 정도는 남겨둘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균형, 이제 이게 바로 내쉬 균형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경제에서 rationality라고 부르고 그 rationality를 기반으로 한 균형 컨셉이 내쉬 equilibrium. 그 다음에 fairness equilibrium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이런 self-interest도 생각하지만 물론 자신의 이익도 생각하지만 fairness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도구로서 이런 fairness equilibrium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theory의 역할, 이제 사회과학에서 theory의 역할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normative가 있고 normative approach가 있고 그 다음에 descriptive approach가 있어요. 이건 약간 조금
디투어하는 거라서 잠깐만 얘기하면은 normative approach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는 방향 이걸 이제 normative approach라고 얘기하고 descriptive approach라는 거는 theory가 예측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랑 약간 괴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 현재 주어진 가정에 대해서 약간 그 가정을 완화시키면서 그걸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관찰한 다음에 현재 theory랑 그 다음에 behavior랑 왜 다른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theory를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그 어프로치가 또 있어요. normative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이 어프로치 두 개가 공존하면서 발전해야 사회과학 theory는 이제 이렇게 잘 발전할 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Nash equilibrium 사람들이 결국 이런 걸 선택할 것이다. 이건 prediction이죠. normative approach가 아니고 prediction이에요. 근데 이 prediction과 실험 결과 또는 데이터랑 너무 다르다. 사람들의 행동이랑 너무 다르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런 behavior approach 또는 descriptive approach를 사용해서 우리가 theory를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rediction과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람들 어떠한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역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빈 로스 최근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프레스니커, 자밀, 그 다음에 오쿠노 푸지와라 이 네 분이서 각 자기가 일하고 있는 나라 그 네 군데에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실험을요. 그래서 푸지와라 얘는 당연히 이제 일본 도쿄에서 그 다음에 엘빈 로스는 그때 당시에 피츠버그에 계셨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슈멜 자미른가 이분은 이스라엘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프라스니까 이 사람은 이런 슬로베니아에 있는 이건 발음도 어렵네. 그래서 아무튼 요 도시에서 각각 실험을 했는데 어떤 걸 발견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오퍼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남겨두느냐?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근데 미국은 한 50%. 그래서 다른 거는 significant하지 않은데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하게 나온 결과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약간 그런 그 fairness 측면에서는 약간 좀 더 strict하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더 strict하네. 그래서 최소 50%는 줘야 이 사람들이 unfair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50% 정도 남겨주는 게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self-interest 모티브가 더 강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리터러처는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게임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또 다른 실험은 뭐냐면은 이 얼티메이텀 게임을 약간 변형해서 독재자 게임을 만들어요. 이 독재자 게임은 얼티메이텀 게임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제안을 한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어떻게 파일을 나눌 거냐 그걸 제안을 하고 플레이어 2는 이제 거절하는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티메이텀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가 어떤 fairness 이게 너무 unfair 하면은 플레이어 2가 거절할 거고 그럼 우리 둘 다 나조차도 아무것도 못 건질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한 내쉬 균형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갖는 건데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데이터에서 딕테이터 게임에서 오퍼는 플레이어 2한테 얼만큼 남겨주느냐 실제 그 남겨주는 게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지티브라는 거죠. 여전히 포지티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제안하는 게 뭐냐 셀프 인트레스트 말고 이 협상에서는 최소 이런 fairness 어떤 fairness concern 이런 거가 있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한 30-40% 남겨주는 게 얼티메이텀 게임이다. 근데 이런 그
fairness 컨디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fairness concern이 전혀 없는 딕테이터 게임에서조차도 사람들이 플레이어 2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주는데, 그럼 이거는 이기심 또는 fairness 이거 외에 협상에서 중요한 게 또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1980년대, 90년대 이런 여러 실험 결과들은 그 후에 이제 패트릭 볼튼이나 매튜 레이븐 이런 행동 경제학자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게임 이론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의 어떤 이런 문제점, 예전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을 반영 못하는 거죠. 그 문제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티어리를 더 디벨롭 시켜야 되는지 그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컨트리뷰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노벨상 역시 받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노벨상 받으신 분 다니엘 카르, 이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언제 받았지? APA 2002년도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너츠의 저자 리처드 세일러도 있죠. 이건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에요. 이번에 2017년도에 받았네요. 이번이 최근이구나.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면 이런 책 읽어보면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뭐 딱히 되게 어려운 어떤 수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경제학이 과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지, 설명력을 못 갖는다면 그 이유는 뭔지, 그래서 티어리가 사람들의 그 행동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어떤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실험 결과 하나 더 있는데요. 저널리스트가 한. 그래서 이런 실험을 또 봤을 때 이 행동 경제학 자체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과연 실험이 제대로 됐겠느냐. 그래서 이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도 이 실험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실험은 결국 돈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1달러를 갖고 얼마를 나누느냐. 그러면 그냥, 뭐 1달러 갖고 나눠서 뭐해? 그러면서, 그냥 얘한테 3, 40센트 그냥 주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실험 결과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 돈 갖고 이제 실험을 해야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칩. 그럼 이거 너 반 갖고 나도 반 갖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의미 있는 걸로 돈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3, 40%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게 뭐 1달러 갖고 3, 40% 이게 뭔 소용이냐. 적어도 할 거면 뭐 한 100달러, 10만 원은 놓고 해야지.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이걸 100불을 놓고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연히 그러면 결과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여전히 그 100달러 중에 모든 거를 자신이 갖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완벽한 실험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이 얼티메이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들이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거는 1도 아니죠. 하지만 약간만 게임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룰을 제대로 이해 못 해가지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 다르게 행동한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준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과연 그 실험 결과를 사람들이 얼만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특히 학계 쪽에서 되게 서피스티케이트한 그 학자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 이견이 많거든요. 만약에 관심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저 이거 페이퍼 몇 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bargaining protocol, ultimatum game,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 번째는 약간 좀 더 복잡한데요. 이제 누가 제안을 하냐 그게 순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첫 번째는 네가 제안하고 두 번째는 내가 제안하고 이렇게 alternating 하면서 오퍼를 하는 bargaining 게임 요걸 이제
아리엘 루빈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여기 나와 있죠. 과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bargaining theory에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bargaining theory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이 많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잠깐만 이론 경제학이 특히 미시 경제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제가 얘기해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가장 스프레드 되어 있는 경제학은 고전 경제학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완벽하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포멀라이즈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스타빌리시 시키느냐. 그게 5, 60년대에 되게 이제 그 과제였다고 하면은 70년대부터 이제 조지 아칼로프의 레몬 마켓 논문이 나온 거죠. 이 정보라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게임론이 발전하면서 80년대 초반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론에서 가장 디벨롭먼트가 많이 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해서 이제 2000년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정보경제학 쪽에서 나오는 게 크게 세 분이야. 경매, 너무나 중요하죠. 물건이 어떻게 allocate 되냐. 경제학은 결국 이 문제예요. allocation 문제. 그 다음에 contract, 계약. 사람들이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그래서 optimal contract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bargaining이거든요. 근데 옥션 쪽은 노벨 경제학상을 여러 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폴 밀그롬이라고요. 폴 밀그롬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스승 로버트 윌슨, 로버트 윌슨이 있죠. 그 다음에 컨트랙트 티어리도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이제 홈스트롬, 그 다음에 올리비에르 하트, 이런 분이 노벨상 받았는데 아직 바게이닝이 아무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게이닝 과연 받을 수 있냐? 근데 이미 벌써 게임 이론 쪽에서 80년대 이렇게 게임 이론이 발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여러 명의 여러 분들의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바게이닝까지 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노벨에서 경제학상 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한 50%라고 보고 있는데요. 되게 컨트리뷰션은 많은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약간 좀 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게임 이론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또 과연 게임 이론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줄까? 수여를 할까? 이런 문제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얼티메이럼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비록 실험 결과랑 뭔가 좀 불일치되는 이런 디스코드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얼티메이텀 게임의 가장 중요한 이코노믹 인사이트는 뭐냐? 바게이닝 파워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그래서 플레이어 2는 그런 unfair offer를 보고 나서 결국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협상력은 결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한다는 거죠. 그 부분 게임 완전 균형에서. 그래서 아리엘 루빈슈타인과 스위디시 이코노미스트인 스톨 이 두 분은 어떠한 걸 제안을 했냐? 아무런 협상력이 없을 수가 있냐? 어떻게 협상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협상에 참여하는데 협상력이 없다는 거는 제안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에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의 프로포저를 리젝하는 경우에 카운터 오퍼를 매길 수 있게 하자. 이러한 다른 이 바게이닝 프로토콜 하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즉 이 말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제안을 한 거를 두 번째 플레이어가 역시 accept 할 수 있고 또는 reject 할 수 있는데 reject 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지 않아요. reject 하면은 플레이어 2가 이번에는 플레이어 1을 상대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게임이 벌어지냐? T기까지요. 총 T 라운드가 있고 각 라운드에서 플레이어 1과 2는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고 만약에 협상이 어그리먼트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서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걸 결정할 건지, 그걸 수락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언제 어그리먼트가 발생하느냐, 언제 바게이닝이 이제 바게이닝 어그리먼트가 발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은 되게 이제 valuable한데요. 그래서 각자 플레이어는 최대한 빨리 협상이 진행되길 원해요. 괜히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그리먼트가 늦게 발생하면 늦게 발생할수록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줄어든다는 거죠. 요 개념 어떻게 디스카운트 하는지 요 개념도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모형을 얘기해 보면은요. alternating offer가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주어진 파이 사이즈는 1. 그래서 t기 동안 0기부터 시작해서 t기 동안 각 플레이어는 이걸 어떻게 나눌 건지 결정을 하는데요. 짝수기에는 0부터 시작해서 짝수기에는 플레이어 1이 오퍼를 해요. 그래서 x랑 1-x, 내가 x만큼 가져야 되니까 너 1-x만큼 가져라. 그거를 플레이어 2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플레이어 2가 받아들인다. 그럴 경우에는 게임 끝나요. 그 제한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랑 플레이어 1은 x만큼 갖고 플레이어 2는 1-x만큼 갖고. 근데 만약에 플레이어 2가 리젝했다. 그럴 경우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홀수기에는 룰이 정확히 바뀌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2가 제한하고 플레이어 1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 건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valuable해요.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future payoff를 어떻게 할인하냐? 여기 할인인자 discount factor 델타를 이용해서 discount factor라고 부르거든요. discount factor COUNT 그래서 이 할인인자 델타를 이용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페이오프에 대해서는 그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거 이 디스카운트 팩터 이런 거는 뭐 인베스트먼트나 파이낸스 이런 과목 들어보면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달러는 내일 1달러과 다른 거죠. 그래서 미래 future payoff가 만약 그러니까 2기 후에 1기 후에 만약에 V만큼의 payoff가 realize 된다. 그러면은 이거의 present value는 여기다 델타만큼 곱해준 거. 1기 후에 V만큼 발생할 경우, 2기 후에 발생할 경우에 델타 제곱 V, 10기 후에 델타의 10승 V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즉 T가 협상이 언제 되느냐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할인인자 때문에 델타가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걸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델타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즉 그럴 경우에는 할인이 얼마 안 되는 거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록 미래 발생한다고 해도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식이죠. 이거는 그만큼 플레이어가 페이션트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임페이션트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게임에서 t기에 스몰 t기에 x랑 1-x만큼 분배하기로 하자. 이게 이제 딜이 발생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딜. 그러면 각 플레이어의 페이오프는 플레이어 1은 x를 델타 1이라는 할인인자를 통해서 이렇게 디스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델타 2의 t승 자신의 할인인자에다가 t기 후에 1-x만큼의 페이오프가 나타나니까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데드라인은 뭐냐? 협상의 term은 T예요. 스몰 캐피털 T. 그래서 캐피털 T까지도 얘네들이 딜을 어그리먼트를 협상을 못 해.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걸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균형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제일 여기서 이제 캐피털 T가 과연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왜냐면 홀수기나 짝수기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냥 T는 짝수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건 finite 게임이니까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이용해서 부분 게임 완전 균형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example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capital T가 2다. 즉 2기 안에 협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 그 agreement가 서로 간의 agreement가 발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다 아무것도 못 얻어.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통해서 끝에서 한번 위로 천천히 올라가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 기에 이제 짝수기죠. 플레이어 1은 뭘 제안할까요? 이거 이후로 게임이 끝나. 이거 해서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서로 간에 disagreement가 발생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럼 이건 똑같죠. 아까 전에 얼티메이텀 게임하고 똑같아요. 플레이어 1이 한 번 제안을 하고 제일 마지막 기니까요. 플레이어 2가 그걸 거절하면은 00, 플레이어 2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제안대로 파이가 1이라는 파이가 이제 분배가 되죠. 그러면 이 게임의 유일한 서브게임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은 자기가 플레이어 1이 전부 다 갖고 플레이어 2한테 아무것도 안 넘겨주는 이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backward induction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기로 한번 가면은요. 그럼 1기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1은 이제 플레이어 2가 제안을 하죠. 홀수기니까. 플레이어 1은 만약에 협상이 여기서 어그리먼트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음 기로 간다 하더라도 1만큼을 얻죠. 다음 기에. 그렇죠? 그래서 1기 시점에서 그거에 대한 discounted payoff 그거는 뭐냐? 델타 1이죠. 2기에 다음 기에 1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현재 1기에서는 그거에 대한 할인 인자를 곱해준 discounted payoff는 델타 1이 되죠. 그래서 플레이어 2가 예를 들어서 y랑 1-y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 근데 자신한테 떨어진 y가 델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걸 리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1보다는 커야지만 억셉을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그러면 플레이어 2는 그걸 예상해서 얼마만큼 제안을 하죠? 적어도 플레이어 1한테는 델타 1만큼 남겨둬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 그만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할 경우에 그게 바로 이제 억셉이 되는 거고. 자, 그럼 0기에서 이게 1기까지 벌어진 일이었고 그럼 0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제 다시 플레이어 1이 오퍼를 하죠. 근데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이 이제 다시 아까 전처럼 x랑 1-x 요만큼 제한하는데 자기한테 떨어진 1-x가 만약에 여기서 결렬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기에 자기가 델타 1-델타만큼 제한을 함으로써 1-델타 1 요거만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2한테 이거에 대한 디스카운티드 페이오프는 자신의 할인인자 델타 2를 곱해준 거죠. 1기에서 벌어진 일을 0기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어 1이 이거보다 안 남겨준다. 그럴 경우에는 거절. 그래서 플레이어 1은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 플레이어 2한테는 최소 델타 2 1-델타 1만큼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1- 나머지를 플레이어 1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은 바로 억셉이 돼요. 바로 억셉이 돼요. 그래서 각각이 리젝할 경우에 그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데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걸 미리 그렇게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유일한 서브게임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이게 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냐?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모든 서브게임에서 내시 균형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총 3가지의 서브게임이 있죠. 피리어드 2, 피리어드 2에서 발생하는 거, 처음 피리어드 2에서 시작되는 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옵티멀 초이스가 뭔지 생각해 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1기를 포함해서 이거 고려해 줬고 그 다음에 0기부터 시작하는 서브게임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준 거죠. 지금 각각 고려할 때 2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1기에서는 사람들이 2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0기에서
그럼 1, 2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 0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서브게임에서 옵티멀 플레이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SP가 돼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만 더 해보면은 이제 패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데요. 4기 만약에 총 4라운드에 걸쳐서 협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총 몇 가지 서브게임이 있냐? T는 4부터 시작해서 4, 3, 2, 1, 0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벌써 4, 3, 2 요 세 가지 서브게임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석이 끝났죠. 그래서 4라운드에서는 그냥 이거 바꿔주면 되죠. 4다? 그러면 4라운드에서는 플레이어 1이 1,0 3라운드에서는 플레이어 2가 델타 1, 1 델타 1 2라운드에서는 플레이어 1이 요만큼 자 그럼 이제 1라운드 총 5개의 라운드가 있죠. 0부터 4까지 1라운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요거를 노테이션이 약간 복잡하니까 x2 그 다음에 1-x2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2라운드까지 간다. 그럼 플레이어 1이 이렇게 제한할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 2는 홀수기니까 플레이어 2가 어떤 제한을 하고 그거를 플레이어 1이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플레이어 2는 어떤 제한을 하냐? 플레이어 2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어 1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 y, 1-y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될 텐데 플레이어 1한테 떨어지는 이 y가 델타 1 x2보다 작으면은 다음 기회 가면은 플레이어 1은 x2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디스카운트 페이오프 델타 1 x2보다 작으면 거절하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하고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한테 최소 델타 1 x2만큼 남겨줘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제일 이니셜 피리어드 0기에서 플레이어 1은 어떻게 제한을 하냐? 플레이어 1은 플레이어 2가 만약에 자신 x1-x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될 텐데 플레이어 2한테 제한된 베네핏 1-x가 미래에 발생할 수, 1기에 발생할 수 있는 1-델타 1 x2의 디스카운트 페이오프. 플레이어 2 입장이니까 델타 2를 곱해줘야겠죠. 이것보다 작으면은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은 플레이어 2한테 최소 요만큼 이제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머지 그거를 플레이어 1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2기랑 4기 2라운드에 걸쳐서 협상, 4라운드에 걸쳐서 협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이걸 비교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x2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요 2기로 협상이 끝난다 그러면 델타 2에 델타 1 델타 2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델타 2에 1 델타 1 그쵸 T가 캐피털 T가 2였을 때는 협상 결과가 이거 그 초기에 이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억셉트 돼 버리니까 만약에 협상이 4라운드에 걸쳐서 벌어진다 그러면 플레이어 1이 첫 기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게 바로 억셉트 돼 버리죠. 그래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유일한 차이점은 원래는 마지막에 1이었는데 그게 x2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x2요. 그래서 x2는 뭐였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x2는 위에 거였으니까 총 4기에 걸쳐서 협상이 진행된다. 그러면 페이오프가 1 델타 2 델타 1에 델타 2 x2 대입해 주면은요. 1 델타 2 델타 1 델타 2 그래서 1 델타 2에다가 델타 1 델타 2 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델타 1 델타 2에 스케일드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요. 2기에서는 델타 2에 1 델타 1
4기에서는 델타 2의 1 마이너스 델타 1에다가 이거 x2 대입해 주면은요. 1 마이너스 델타 2 델타 1 델타 2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델타 2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1 델타 2에 플러스에 델타 1 델타 2 squared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델타 1 squared 델타 2 squared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고. 만약에 2기의 협상이 벌어졌다? 그럴 경우에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델타 2의 마이너스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 그런데 4기에 걸쳐서 협상이 벌어졌다? 그럼 요만큼. 근데 이게 결국 뭐냐? 두 번째 두 가지 term 델타 1, 델타 2 앞으로 빼주면은요. 델타 2의 마이너스 델타 1, 델타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x2에서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원래 주어진 2기에 걸칠 때 발생하는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에서 델타 1, 델타 2만큼의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그 수열에서 계속 뭐 geometric sequence 막 이런 거 있죠. 델타 1, 델타 2만큼 곱해지면서 계속 더해져 나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t가 2기일 때 그 전체 2라운드에 걸쳐서 협상이 벌어졌을 때 요만큼 4기일 때는 전체 요만큼 그러면 전체 일반적인 t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냐? 플레이어 2는 1-x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 1 델타 2의 1 델타 2의 그쵸? 이게 t가 2일 때 t가 4일 때는 하나 더 붙죠. 델타 1 델타 2의 이만큼 그리고 6기에서는 델타 1 델타 이것을 각각 스퀘어드 취해준 다음에 요만큼 더 붙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포뮬라가 어떻게 되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만약에 x0부터 시작해서 a만큼 계속 곱해 나가는 거. 그래서 t기까지 간다?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포뮬라가?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이거에 대한 sum. 이거 몰라? 이거 뭐지 이거? 아래 분모가 뭐라고요? 1-a요? 1-a분의 x0 그 다음에 t 플러스 1승 맞아요? t 플러스 1승 맞나? 이건가? 이게 왜 막 그런 아이디어가 그거 아니었어요? 이거 무한히 다 더해주면은
x0에다가 1-a인데 그러면은 이건 무한히 더해준 게 아니고 t기에서 끝나는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는 결국 무한수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은 a 맞는 거 같네. 오케이 이거 두 개 빼준 거. 오케이 이거 맞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거 첫 번째 항이 델타 2에 델타 1 델타 2 그래서 t가 2일 때는 이렇게 되고 4일 때는 여기다가 이거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 근데 이거 뭐죠? 이거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나? 이거 a가 뭐냐? 델타 1 델타 2였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델타 1 델타 2에다가 첫 번째 term이 델타 2에 델타 1 델타 2 그 다음에 t는 2, 4, 6, 8 짝수로 왜냐면 우리가 캐피털 T가 짝수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에다가 이거를 a가 델타 1 델타 2 이거를 t를 2로 나눠준 거. 요게 돼요. 오케이. 자, 요게 1 마이너스 x타니까 x는 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냥 이거 x에 관해서 풀어주면 되니까요. 약간 좀 계산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이 게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t가 만약에 finite하다. t기 안에 게임이 끝나고 각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얼티메이tum 게임과 비교해 봤을 때 1-x가 0보다 큰 거 알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플레이어 2 역시 협상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얼티메이tum 게임이면서 얻는 페이오프보다 더 큰 페이오프를 얻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다음이 이제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게 Infinite Horizon Bargaining이 바로 이 아리엘 루빈슈타인이 생각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계속 협상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Possibly 계속 협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냐면요. 아까 할인인자를 이용해서 만약에 게임 V만큼의 페이오프가 지금 실현되는 게 아니고 1기 후에 실현된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은 이거에 대한 페이오프는 델타 1V, 플레이어 2는 델타 2V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은 1 델타 1의 확률로 플레이어 1은 협상이 1기에서 끝나겠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2는 만약에 1기 후에 V만큼의 페이오프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의 가치는 델타 2V예요. 이 말은 1 델타 2의 확률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인인자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해서 당연히 원래 할인인자의 정의는 오늘 만약에 협상이 진행되는데 협상에서 디스어그리먼트가 발생해서 내일로 넘어가요. 그럼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그거에 대한 내가 만약에 페이오프를 V만큼 지금 얻을 수 있었으면 그거 은행에 저장한 다음에 이자율 이만큼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할인인자 원래 그거에 대한 거 맞는데 이거 할인인자를 또 어떻게 해석해 줄 수가 있냐 그냥 오늘 하루에 전부 다 끝내는 거 맞는데 그래서 매 시간 또는 매 초마다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럼 그럴 경우에는 1초 지났다고 해서 페이오프가 이렇게 델타만큼 감소하는 거 이게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할인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의 다른 확률로 complement probability로 협상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비록 t는 infinity 원래 infinity만큼 가지만 맥이 1 델타 1 플레이어 1한테는 플레이어 2한테는 1 델타 2만큼의 확률로 협상이 끝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Infinite Horizon Bargaining 게임에서는 이전 그 Final Horizon 게임과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지막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게임이 없다는 건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게임부터 천천히 하나씩 위로 가는 게 backward induction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테크니컬 이슈가 생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브레이크스루가 발생하는데요. 1965년도에 데이비드 블랙웰이라는 이분은 통계학자예요. 통계학자인데 왜 이런 게임 이론을 하고 있냐? 이게 통계학에서도 게임 이론이 많이 쓰이는 게 통계학에서는 어떠한 게임을 생각하냐면은 그 실험자랑 그 다음에 네이처 간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러한 실험을 계속 했을 경우에 과연 몇 퍼센트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그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경제학에서 게임은 서로 간의 서로 간의 이제 그 페이오프 펑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통계학에서는 자신의 실험을 디자인하는 그 디자이너랑 네이처 간의 게임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통계학 쪽에서도 게임 이론이 되게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블랙웰은 그분에서 이제 정말 제일 유명한. 아마 계량 경제학에 공부해 보면은 그 라우 앤 블랙웰 이런 그 티어리 한번 들어본 적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도 계량은 너무 옛날에 공부해서 다 까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컨트리뷰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 그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이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러 갔어. 유럽에 놀러 갔어요. 유럽 가면은 이제 놀러 가면 제일 생각하는 게 뭐죠? 과연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저녁에 어디 음식점을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지역의 로컬 음식을 먹을까? 오랜만에 한국 음식 생각나네. 한국 음식점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일 동안 만약에 그 여행지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오늘 밤, 그 다음에 내일 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과연 코리안 레스토랑을 가냐 아니면 로컬 레스토랑을 가냐 이걸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디시전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래서 3일 내내 한식만 먹을 거냐 아니면은 세 번째 날에는 로컬 한번,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날에 로컬 한번, 이렇게 LKK, LKL, LLK,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3일 내내 로컬 음식만 먹을 거야. 이게 있죠. 여기에서 각각의 결정에 대해서 페이오프 한번 외워볼까요? 그냥 빠르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8, 7, 6, 그 다음에 5, 4, 3, 2, 1. 자, 그러면은 제일 옵티멀 디시전이 뭐냐? 첫째 날은 한식을 먹고 두 번째, 세 번째 저녁에는 로컬 음식을 먹는. 이게 바로 이제 옵티멀 디시전이죠. 이게 옵티멀 디시전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장 높은 페이오프 8만큼을 안겨주니까 이게 옵티멀 디시전이죠. 즉 우리가 어떠한 전략이 옵티멀 디시전이다 이걸 얘기해주기 위해서는 KLL을 나머지 7개의 전략과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KLL 이 전략이 제일 높은 페이오프를 안겨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T가 3일 때 7개랑 비교해야죠. 만약에 근데 10일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전략? KLL, KLL, K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러한 식단이 제일 옵티멀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몇 개랑 비교를 해야 되죠? 그렇죠. 1023개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제일 좋은 전략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데이비드 블랙웰이 생각한 건 뭐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일 동안 여행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KLL이 옵티멀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과 비교만 하면 되고 10일 동안 여행한다? 그럼 이 식단이 제일 옵티멀이다? 그러면은 딱 10개의 스트래티지만 비교해도 충분하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의 아이디어인데요. 결국에 KLL 이거에 원샷 디비에이션만 생각을 해서 주어진 전략이 옵티멀이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원샷 디비에이션만 생각을 해요. 원샷 디비에이션은 뭐냐면은 이 주어진 전략에서 딱 하나의 노드에서만 디비에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KLL이 지금 주어진 전략인데 첫 번째 기회에서 디비에이트 한다? 그럼 첫날도 러커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만 디비에이트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날 한식. 마지막 날만 디비에이트 한다? 그러면 KLK. 요 세 가지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원샷, 어떠한 프로피터블한 원샷 디비에이션이 없다. 그래서 주어진 전략이 KLL이 어떠한 profitable 이득을 주는 원샷 디비에이션이 없다. 그러면은 KLL은 주어진 전략은 optimal strategy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자, 너무나 놀라운 결과죠. 너무 놀라운 결과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대학원에서 안 하거든요. 대학원에서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거가 왜 유용한지 아까 전에 이그샘플에서 너무 유용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 possibly 무한대로 협상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어진 전략이 옵티멀이다 아니다 그거를 이 원샷 디비에이션을 갖고 판별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주어진 전략으로부터 딱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협상이 여기서 무한대로 진행되는데 잘 보면은 결국 진행되는 스테이지 게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1은 뭐냐? 현재 아무튼 협상이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짝수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1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 2는 그거를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스테이지 2는 뭐냐? 역시 협상이 아직 안 됐어요. 협상이 되면 게임이 끝나니까요. 게임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2가 이번엔 제안을 하고 홀수기라서 플레이어 1이 그거를 accept 할 거냐 reject 할 거냐 이거밖에 없죠. 자, 이렇게 맥이 이 스테이지 1 게임이 진행되냐 스테이지 2 게임이 진행되냐 이거 이제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디베이트 한다. 그럼 원래대로는 만약에 얘가 플레이어 1이 디베이트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기에 플레이어 2가 어떻게 퍼니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퍼니쉬를 했어? 그럼 그 다음 기엔 또 어떻게 하고 계속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전에 음식 초이스 생각해 보면은 나는 원래 KLL 요걸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첫날 로컬을 먹어버렸네. 그럼 다음 기회는 K를 먹어야 될까? 그럼 그 다음 날은 뭘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optimal choice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만 디베이트 하면 돼. 즉 협상 게임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지금 현재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스테이지 1 또는 스테이지 2일 텐데 스테이지 1에서 내가 한번 디비에이트 했다? 그럼 그 다음 기회 플레이어 2가 그걸 어떻게 퍼니쉬하냐? 이런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딱 한 번 플레이어 1이 디비에이트 했다. 그럼 그게 과연 플레이어 1한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럼 주어진 스트래티지는 옵티멀 스트래티지가 아닌 거고 만약에 이득이 없다? 그러면 주어진 스트래티지는 이제 옵티멀한 거죠. 스테이지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주어진 스트래티지가 플레이어 1은 여기서 억셉을 해야 돼. 이게 옵티멀 스트래티지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여기서 리젝한다. 얘가 이렇게 이탈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렇죠? 플레이어 2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테이지 1 게임에서 얘가 원래는 억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리젝했을 경우에는 이게 프로피터블 하냐? 스테이지 2 게임 여기서는 얘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원래 제안대로면은 y, 1-y 제안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거 제안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시간이 딱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여기까지요. 이거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게임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이거는 전략이 아니고 결과인데 플레이어 1이 첫 기회에 제안한 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게 플레이어 2한테 바로 억셉이 돼요. 그래서 이거 증명해야 되나? 이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원샷 디비에이션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아규먼트대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명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다음 수요일 날 이거 증명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리마크 잠깐만 얘기해 보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T가 파이나이트 게임에서 버게닝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게 이제 스토리 이제 생각한 게임이었는데요. 이 스토리 게임과 이 그 루빈슈타인의 무한 협상 게임은 마찬가지로 협상력. 여기서는 협상력이 뭘로 결정되냐면은 그 사람의 할인 인자거든요. 나는 여기서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델타가 크면 클수록요. 즉 델타 i는 이 게임에서 얼마만큼 플레이어 i가 페이션트한지를 나타내는 이 지표는요. 그 사람의 협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플레이어 1이 자기가 얼만큼 가져가느냐 이거는 자기의 협상력에 대해서는 증가함수 델타 1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 반면에 상대방의 협상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돼요. x가 이러니까 플레이어 2가 가져가는 파이는요. 1-x는 당연히 델타 2에 관해서는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델타 1에 관해서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뭐 first move advantage 이런 거는 수요일 날 얘기하는 걸로 되게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